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의 황금기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미국 연예 매체 스크린렌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지적했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OTT들이 K드라마를 독점 방영하며 K드라마로 이득을 보면서 K드라마 산업을 그저 재주 넘는 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K드라마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매일 보는 플리시페트롤이란 순위 데이터를 보면 확연히 더 드러납니다. 저희 주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K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전세계 팬들의 K드라마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OTT들과 순위 사이트들이 계속 꼼수를 부리며 K드라마를 저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시즌1 이후 총 시청 시간으로 오히려 더 많이 시청되고 있고 인기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2023년 봄에 순위집계 방식을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값인 뷰라는 꼼수 순위로 미드를 띄우다 보니 기존 순위 계산이었다면 전세계 1위 K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지금 미국 OTT들과 순위집계 사이트가 하는 짓은 과거 대한민국의 양궁이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자 경기 방식을 계속 바꾸는 것과 같고 BTS와 K-POP 그룹들이 빌보드 순위를 장악하자 빌보드 순위 집계에 라디오 방송 횟수의 점수를 압도적으로 높여서 결과적으로 빌보드 순위가 라디오 방송 PD의 순위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시즌1 이후에 나온 드라마들의 디테일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전세계 시청시간 2위가 눈물의 여왕으로 더 글로리의 누적 시청시간을 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눈물의 여왕은 더 글로리만큼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야 하지만 넷플릭스 꼼수 순위 방식에 묻혀서 더 글로리 이슈의 반도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위, 폭삭 소가스타가 2위 시청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삭 소가스타는 더 글로리에 근접한 시청시간을 기록했지만 넷플릭스 꼼수 순위 때문에 더 글로리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폭군의 셰프가 전세계 3위의 총 시청시간을 기록했고 이 순위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와 오징어 게임 시즌3를 압도한 시청시간이었지만 전세계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넷플릭스의 꼼수 순위를 지적하는 것이고 일단 순위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외신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꼼수 순위 방식으로 재미도 없는 미드를 1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위에 나열한 K드라마들이 과거의 순위 방식대로 장기간 1위를 했다면 이번에 올라온 스크린렌트 기사의 제목처럼 K드라마의 황금기는 끝났다라는 노골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미국 OTT 특히 넷플릭스가 노리는 전세계 순위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급기야 미국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내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콘텐츠 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전세계 주도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고 전세계 콘텐츠 산업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시장과 남미 시장은 미국 콘텐츠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K드라마가 그곳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K드라마가 계속 미국의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다 보면 지금의 미국 OTT가 갑이고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을인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하지도 않았던 나라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대 공룡 OTT들은 한국의 컨텐츠 산업을 하청업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꼼수 순위 방식입니다. 지금 이 스크린렌트 기사도 그 조류에 휩쓸려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아니면 세계 시청자들에게 가스라이팅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웃기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 일본의 데스게임을 노골적으로 차용했다느니 지금 중국 드라마들이 K드라마를 압도하고 있다느니 헛소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글로벌 OTT로 우리 컨텐츠를 방영하는 구조를 빠른 시기에 만들어야 미국 거대 공룡 OTT들의 지배 구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 OTT들을 통합, 조율, 지원해서 국산 글로벌 OTT 출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로 알려진 한국 드라마는 오랫동안 한국문화 정체성의 흥미로운 부분이었지만 그들의 국제적 지배력이 스트리밍 수만큼 확고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이어지는 찬사, 바이럴 K-드라마의 물결 너머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업계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K-드라마와 그 텔레노벨라 형식은 미국 연속극처럼 계속 방영되는 과거 방영에 비해 필수적인 진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인기 있는 공식을 확립하며 스트리밍 차트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K-드라마의 새로움은 사라지고 있으며 예산은 급증하며 알고리즘 기반 경쟁은 존재론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2020년 팬데믹 시기 이전과 그 이후에도 중요한 문화적 수출품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라이센스 방송을 통해 2016년 금지 전까지 특정 인상을 받았으며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되어서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리지널 K-드라마 팬들에게는 이 매체 팬이 언제 집착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가 생겼는데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엄청난 국제적 인기를 얻은 야쿠자 게임 시리즈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K-드라마 팬들에게 큰 히트를 친 작품으로는 응답하라 1988, 힘센 여자, 도봉순, 사랑의 불시착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각각 일반적인 K-드라마 공식과 달리 독창적이고 비전통적인 일상 형식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슈퍼히어로 패러디, 심지어 북한에서 금지된 로맨스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들 작품은 그 이전의 어떤 작품들과 함께 고전 팬들의 점진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면서 넷플릭스는 한국의 컨텐츠 업계와 직접 경쟁하고 더 빠른 속도로 배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제작 일정이 빨라졌고 제작과 인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성공이 보장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일본 데스게임 이야기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이긴 하지만 큰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컨텐츠는 넷플릭스에서 급격히 빠져나갔고 디즈니 플러스, 라쿠텐, 비키 같은 다른 국제 스트리머들도 합류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이 시리즈들은 종종 공식적인 스토리텔링, 각색, 속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후반 시즌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황동혁의 독특한 이야기처럼 대담하고 창의적인 K-드라마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전통 방송사들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돌파구가 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 다른 방송사들은 신중한 편에 놓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는 사전 판매 광고 슬롯에 의해 구동되는 엄격한 8주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방송 시간이 단축되어 에피소드 수가 16회에서 사내 맞선의 경우 8편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내 맞선처럼 요즘 인기 있는 K-드라마 중 다수는 인기 웹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유명 인재들이 출연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지만 이는 다른 형태의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개마을 차차차의 팬들은 틱톡 밈 모음집에서 위시 노래를 듣고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리즈는 훌륭하며 신민아와 김선호 같은 친근한 인재들이 출연하지만 그들의 다음 큰 프로젝트는 각색 작품들입니다. 이 재능들이 다음 대히트작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히트작들은 점점 더 안전하고 공식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지옥고 태어는 엄청난 히트작이지만 그 성공은 완전히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새로움보다는 원작의 강력한 각본 덕분입니다. 선지옥고 태어의 남자 주인공 변우석은 다음 대형 작품인 21세기 대군 부인과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두 편의 각색작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10년 전과 비교해 에피소드당 10배씩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포맷이 K-드라마의 지배력을 완전히 위협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중국 문화 수출품으로 부상하며 국내 제작 영화의 수익을 능가하는 마이크로 드라마는 말 그대로입니다. 한 편당 1분을 넘지 않고 소규모 예산으로 제작되어 창작자들에게 더 큰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마이크로 드라마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마이크로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K-드라마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버 아시안보스가 간결하게 설명한 대로 경쟁사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보스의 영상 에세이에서 그는 한국이 탑릴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마이크로 드라마 공식을 활용할 경우 이상적인 해결책도 제안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짧은 형식의 개념 증명을 제안한 뒤 더 큰 예산과 전통적인 상영 시간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산자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연속극처럼 영구적으로 방영되는 K-드라마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16부작 전성기였던 시기는 예전보다 더 공허해졌으며 비슷한 공식적인 방식을 따르면서도 가능한 한 위험을 줄였습니다. K-드라마의 황금기는 끝났고 즐길만한 요소가 많긴 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제가 앞부분에 장문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유는 혹시 이 미국 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K-드라마가 망한다, K-팝이 망한다는 기사는 20년 전부터 중국 언론과 일본 언론에서 많이 내놓은 기사입니다.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특히 일베충들은 벌써 이런 미국의 전략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스스로 K-드라마를 폄하하고 K-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망작, 졸작이란 수식어를 배설해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컨텐츠 산업이 한순간에 미국 OTT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